자, 우선 제가 기관대상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관찰일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때 우선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이란 아니 요 사이트 툴을 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한자 한자 적어내는 관찰 일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작성하는 내용에 정말로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아이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잘 담기는지, 혹시 오늘 관찰일지 적은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내용 적었는지. 제가 요렇게 저녁 늦게라도 강의 들어오는 선생님은요, 잘하는 걸 알아요. 이런 열정이 있다면. 대부분 저는 일과 가정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저녁 늦게도 강의 안 들으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요, 어린이집 업무를 하면요, 이 분리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재활용부 보이면 주워야 되는 게 우리고, 뭐 하다가 '아 맞다. 나 그 업무 다 못 했는데. 집에 저녁에 가서 해야지.' 하는데 그게 업무에 치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분리가 쪼금 어려워요. 그걸 내가 내 적정한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맞추는 게 낫는 거죠. 저는 일하고 가정이 분리됩니다. 아예 연락하지 마세요는 쪼끔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일지를 오늘 적은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좀 전에 적은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적었을 때 내가 적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이에 대해서 올 한 달에 한 번 적는 거죠. 매일 적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기를 매일 적는다고 하면 '오늘은 뭐 했다. 오늘은 뭐가 재미있었다.' 뭐 간단하게 적을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면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담겨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선생님이 보면 잘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작성하냐면 사진을 보고 해석을 해요. 키즈 노트에 있는 사진을 보고 해석하는 선생님도 많아요. 그건 관찰지가 아니에요. 혹은 '아 오늘 관찰지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3명 적어야지. 얘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뭘 관찰하나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본다고 보이진 않아요. 잘 노는 게 보이거나 싸우는 게 보일 뿐일 거예요. 자, 우리가 관찰을 하려면요, 우선 이렇게 쳐다보려면 아이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수한 지식이 있거나 이 아이의 특수한 상황, 혹은 이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이 나이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지가 지식이 있어야 보여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건 관찰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잘 놀거나 싸우거나 이것만 보일 거예요. 잘 노는 것도 문제예요. 싸우면 오히려 선생님이 가서 개입이라고 할 텐데, 아이가 잘 놀면 적을 게 없잖아요. 잘 논다 적을수록 가서 인제 물어보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빠방이에요." "어디 가요?" "아 그래? 이거 타고 어디 갔는데?" 하고 대화 나누는 거, 티키타카 대화 나누는 거 이제 적는 거죠. "오늘 누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빠방을 만들었는데 할머니 집에 간다 해서 할머니 집에 언제 갔다 왔니?" 라고 이렇게 대화했다. 자, 이거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대화를 나눈, 정말 5 분일 거예요. 10 분도 아닐 거예요. 5분 나눈 대화가 한 달에 아이가 잘 성장하는 내용을 드러나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한 달에 이 중요한 내용인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그게 평가지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적는 거죠. 그건 관찰일지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적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 아이의 특수한 상황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내가 지도를 했는데 어떤 지도가 잘 되었는지, 안 될 수도 있어요. 했는데 더 안 좋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적어내는 게 관찰일지인데, 그 관찰일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이의 발달을 알아야 돼요. 그래 보여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발달, 이 특수한 상황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시한 건 국가 수준의 표준 보육 과정 안에 선생님들의 영역별로 아이들 범주, 요 나이 때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다 메모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들이 그걸 원래 다 외워야 돼요. 최소한의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요, 학부생들도 4년 동안 하는 게 아이들의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모르니까 '아 기본 생활 영역에서 영역별로 나누었을 때는 이런 걸 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지원해야 되지.'를 항상 선생님이 머릿속에 깨고 이렇게 쳐다봐야 보이는 거고, 그 보는 것을 기록하는 게 관찰일지인데, 우리는 대부분, 저는 이렇게 맨날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평가제라는 타이틀 안에 관찰일지 교육만 듣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듣냐면요.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6개 영역을 나눠야 된대." "아니야.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구분해서 적어야 된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냥 일화 기록으로 적어야 된대." 막 의견이 분분해요. 왜? 그 사람이 적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관찰일지에서는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봐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보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다음에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적는 게 기록의 행위인데,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면 뭐 하죠? 강의를 들으면 기록을 이렇게 해야 된대. 자, 샘플링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배우니까 기록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선생님이 저렇게 적으니까 난 그럼 키치노트 사진 보고 적으면 되겠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어떤 거? 관찰일지 안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특수한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요걸 적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선생님들이 관찰직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기록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니까 힘들죠. 보이면 선생님이 적는 게 굉장히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육일지, 우리는 평가는 매일 적죠. 보육일지 평가는 매일 적죠. 그때 내가 계획을 했어요. 아이 놀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지원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걸 하나 탁 얹어 줬더니 애들이 또 확장이 되고 더 재밌게 노래하는 게 보여서, 그러면 선생님이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잘 되면 평가 적을 때 정말 정말 신나지 않아요? '오늘 아이 이렇게 이렇게 놀이를 했는데 이걸로 확장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지웠는데 이렇게 확장됐다.' 자, 적는 것의 기록은요. 기록에 힘들지 않으려면, 관찰일지도 그렇고 보육일지에서도 기록이 선생님 힘들지 않으려면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잘했던 거 서술하는 건요. 원래 했던 내용을 적는 거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실행했던 걸 아닌 것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일로 느껴지고 보람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관찰일지는 앞으로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절대. 이건 없어질 거야가 아니라 더 확장될 거예요. 왜?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시간이 늘어나고 가정에 비해서 관찰을 해야 하는 업무는 선생님이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찰제는 꾸준히 연습을 해서 아이들의 발달, 혹은 요 시기에 해야 할 수행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아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평가제에 맞춰서 재충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이 성장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찰제 요걸 담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성을 잘하기도 하는데 그게 힘들까 봐 제가, 왜냐면 교사 교육을 많이 했는데 관찰일지만 성장이 안 돼요. 보육일지 상호작용은 탁탁 바뀌는 게 너무너무 빨리 보이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내 눈앞에서 변화가 돼야지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교육을 한 번 하고 두 번을 하고 세 번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 문제가 뭘까? 내가 문제인가? 제도가 문제인가? 학습자가 문제인가?' 고민하다가 '아 선생님이 보고자 하는 관찰을 잘 보지 못하는구나.'를 알고, 제가 이거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체크, 이 체크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표준교육과정 범주 선생님들이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자료에서 제가 동사 정도만 부모님들이 조금 껄끄러워하지 않는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요걸 체크하게 되면 영역별로 발달 기록 이렇게 문서가 나옵니다. 나중에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평가제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하면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야죠. 4월에 있거나 6월에 있을 정기 상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도 상담을 해야 되죠. "아이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이 부분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2달째 이러한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말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게 상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원래 관찰 일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게 아이들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많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정말 정리를 잘해서 분석표도 만들고 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적은 관찰일지를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눌 만큼 내가 잘 적냐? 그것도 검증이 안 됐고, 이걸 보면서 부모님이 정말 전문성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것도 확신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우선 목표는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고 선생님도 이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걸 부모님하고 상담을 이끌어서 이 아이를 온전히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팀이 되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사용하시는 선생님 계시다면
이렇게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해서 일 이야기 생활기록부 배부 검색해서 배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활동 포트폴리오도 검색만 하면 돼요. 이렇게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은 제가 이거 매일 강의할 때마다 안내를 드리는데요. 요즘은 이런 질문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가지고 평가제 다 받으셔서 별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22 년도에 제가 상용화되어서 그때 진짜 어떤 질문 많이 받았냐면요. "이거 평가제 돼요?" 평가제에서 저기 육종지 그 컨설팅 왔는데요. 평가제에서 일화 기록으로 해야 된대요. "이거 일화 기록 아니잖아요. 이거 되나요?"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항상 평가제 지표의 매뉴얼의 정답은 지표책에 있어요. 관찰자도 당연히 지표책을 따르겠죠. 그래서 가장 명확한 정답은 진흥원일 거고 진흥원이죠. 근데 진흥원의 질문에서 답을 하면 정말 애매하게 답을 해요. "기관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지표책은 요렇게 되니까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일화 기록으로 하래요. 근데 이건 명확한 거 답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건 아니까. 일화 기록을 해서 보면 지표책에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요. 일화 기록으로 적으라는 내용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럼 왜 일화 기록이 나왔냐? 여기 보면요. "일상생활하고 놀이를 포함해서 적으세요." 한 달에 한 번 되어 있지 일화 기록을 적으세요 막 없어요. 자 일화 기록이란 것은 관찰일지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체크리스트를 하거나 영상을 녹화하거나 행동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화 기록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엄청 많아요. 관찰일지 기록 방법 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 표지법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일화 기록인데 아무래도 유치원에서 일화 기록을 많이 쓰던 게 이렇게 호환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일화 기록을 쓴대요. 원래 일화 기록을 정석으로 잘 적으려면요. 이렇게 짧게 나는 5 분을 적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일화 기록을 적는 거거든요. 하루 전반에 나타난 그 행위 중에 '얘는 꼭 점심을 먹고 나면 아이들하고 다툼이 있더라.' 라는 게 선생님 행동 분석에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체크가 되면 점심을 먹고 나서 30분 동안 그 아이의 행동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행동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럼 기록을 다 하게 되면 뭐 몇 걸음 가서 친구를 때렸다든지 혹은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혼자 놀 때 다른 친구들을 건드렸다든지 자 이렇게 일화 기록하는데 거의 2 페이지, 3 페이지 정도 적어요. 이제 유치원에 일화 기록을 제대로 적는 선생님은. 그럼 그걸 적어서 어떻게 하죠? 이 행동을 토대로 다른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거나 혹은 선생님들하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났을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를 분석하려고 읽고 자세히 적는 게 일화 기록이지 오히려 어린이집에 와서 일화 기록이 변형된 건 일화 기록이라고 하기도 쪼끔 애매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지식은 어디서 들었던 게 모든 게 지식은 아닙니다. 그걸 검증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정보 검증인데요. 어디에도 관찰일지는 일화 기록으로 하세요 하는 내용은 없어요. 또 하나 더 많이 들은 게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적으세요."라는 거 진짜 많이 들었죠. 저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런데 여기 보면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적으세요." 있어요. "포함해서 일과 전반을 적으세요."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 말은 어디서 나와서 선생님들이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놀이 3 월은 놀이, 4 월은 일상생활, 5 월은 놀이, 일상생활 이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상생활하고 놀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상생활하고 가장 쉽게 여기는 게 양치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손 씻고 양치하고 그죠? 그건 기본 생활 습관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양치하러 가 가지고 친구하고 역할놀이 하거나 노래 부르며 일상생활일까요? 놀이일까요? 그 일상생활이에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이들의 활동은요.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분리하기가 애매해요. 정말 분리하기 어렵다고 말도 할 수 있어요. 활동 속에는 그냥 일상생활 놀이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적으라는 말도 없고 그 분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쪼끔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분리해서 목차별로 나눴지만 제가 쫙 읽어 보면 '뭐 이거 일상생활 놀이 있네. 이건 놀이지. 이건 뭐야.'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형식을 이렇게 나눈 것뿐이에요. 그러면 평가지에서 와서 체크할 때 놀이하고 일상생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을 보는 거죠. 뭐 밖에는 이렇게 적었지만 안에 내용은 놀이하고 일상생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통과, 통과 이렇게 되는데 '아 우리가 컨설팅 받는데 거기서 놀이하고 이런 해서 통과가 됐구나 하고 착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가장 큰 지식은 정확한 정보는 여기 지표책에 있는데 어디도 이 일상생활하고 놀이를 구분해서 적으세요는 없고요. 아이들의 활동을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고요. 평가제도 다 충족이 되는데, 다만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우리 아이들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관찰하는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를 총평을 연이에 작성하는 게 있죠.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적는 관찰 일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특수한 3월 달에 행위가 들어가도록 적는 것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발달 변화가 나타나는 총평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드리긴 했는데, 우선 원래 원칙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3월부터 7월까지 선생님이 매달 작성한 관찰 일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매달 매달 적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달 적지만 연휴에 체크를 한다는 거는 아이들은 매달 매달 별다른 변화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6개월을 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아이는 한 달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3개월이 되어서 영역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3월부터 내가 적은 7월 것까지 이렇게 펼쳐 놓고 3월엔 아이가 이렇게 활동을 했었구나. 아, 이런 부분이 친구한테 응대하는 게 조금 힘드니까 내가 4월에 이런 지도를 많이 해 주었고, 5월 되니까 친구와 관계가 좋아졌구나. 이 아이가 친구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갈지 방법을 몰라서 내가 이 지도해 줬더니 5월에는 굉장히 좋아졌구나. 이거를 쫙 펼쳐 놓고 분석하고 그거를 적는 게 8월에 적는 게 1 학기 총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음 3, 4, 5, 6, 7 적고 8 월에는 2번 적더라고, 관찰일지를 2 번. 그러니까 발달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많이 적어야지. 길게 적어야지. 지금까지는 1화 기록으로 적었다면 요때 평가에는 6개 영역을 적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내용 중에도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하는 거는 요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다양한 우리 원의 다양한 그 템플릿으로 이런 거를 적는다면 요걸 염두에 보고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제가 아이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가면 항상 이 타이틀을 크게 적어 놨어요. 이거 요즘 아이놀이에도 쓰더라고요.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아이들을 아는 만큼 보여요, 정말.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 보이거든요. 단순히 '얘는 이럴 거야.'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쪼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자, 요거 예시를 들어 볼게요. 맨날 들어온 선생님 알 거예요. 맨날 제가 이 예시만 드니까.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는 몇 세 수준일까요? 답을 안 주셔도 돼요. 생각만 해 보세요. 이거 몇 세 수준일까요? 대부분요, 우리가 이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반 애가 1 세니까 이거 할 수 있어.' 1세 수준인가? "아니야. 우리 반 2 세야. 2 세도 요거 할 수 있어." 2세 수준 아니야? "우리 반 3 세인데 3세 하기는 좀 그렇고 2 세인가?"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점을 두고 이건 몇 세일 것이다 추측하지, 이게 과연 몇 세 수준인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건 0 1세 수준이에요. 0 1세 수준. 기본 생활 습관에 청결 습관에 들어가 있어요. 0 1세 수준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냐면, 이게 0 1세 수준이면 1 세는 뭘 할 수 있어야 되지? 2 세는 뭘 또 할 수 있어야 되지? 3 세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사인 나 입장에서 아이가 스스로 잘하면 '얘는 발달이 빠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세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빠른 편에 속하는구나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0 1세 수준이면요. 1 세는요 뭘 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지도를 하면 시도하려고 노력한다가 1세 수준인 거예요. 자, 2 세는 스스로 거의 다 하지만 선생님이 처음과 마무리에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다가 2 세인 거고, 3세 되면요 거의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다양한 영역에서도 수준이 다 나누어져 있지만 제가 요걸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빠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2세 반에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가, 이게 2 세는 선생님의 도움을 쪼금 받아 처음과 마무리만 하고 스스로 해야 된다가 2세 수준인 걸 안 선생님은 3 월이 되어서 "뭐야, 우리 반 애들 내가 다 도와줘야 되네. 아직까지 스스로 하는 아이가 거의 없네. 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계획을 짜서 지도를 해 주죠. 이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선생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는 게 더 힘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 지도도 해 주고 권유도 해 주고 계속해서 단계를 쌓아 나가면서 습관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렇게 노력한 선생님은 한 12월 되면요. 12 월도 여기 그런 선생님 많을 거예요. 12월 되면 "누구누구 가서 양치하고 와." 할 만큼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 스스로 한다는 건요. 가서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양치도 윗니 아랫니 하고 패. 뱉고 혀도 이렇게 따고 물도 옹 해서 패. 옹알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서 패. 하는 것까지 정확한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걸 입닦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12 월이면 거의 할 거예요. 자 이런 아이가 만 3세 반에 갔습니다. 만 3세 반. 여기 오늘 만 3세 반 오신 선생님 있어요? 우리 만 3세 반 선생님 진짜 칭찬해 줘야 돼. 3월 진짜 쓰러질 듯이 힘들지 않았어요? 이런 애가 만 3세 반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2세 반인데 선생님의 교육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만 3세 되면 애들이 다 하니까 뭐 애들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게 난 참 중요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닦아 줄 거야. 그것도 힘들긴 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한 선생님이 졸업한 아이가 혹은 수료한 아이가 혹은 다른 반에 월반 간 아이가 3세 반 2 명이 만났어요. 이 아이들의 발달 격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아시겠죠? 뭐 가정의 도움도 뭐 필요는 하겠지만 가정에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면 그런 격차도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제공한 2세 아이들이 수행해야 될 것을 알고 지도한 선생님과 '나중에 3세 되면 다 할 텐데 뭐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지 뭐.' 했던 선생님의 이 두 아이가 만 3세 반에 갔을 경우에 발달 격차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들의 이 적기에 무엇을 수행할 수 있고 무엇을 더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해서 뭘 해 줘야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지원하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선생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가면 "아유 강사님 그래도요 제가 만 3세 반인데요. 애들이 가서 양치는 해요." 할 수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꼼꼼하게 선생님한테 배운 아이는 그대로 수행하기도 할 텐데 흉내는 낼 거예요. 옆에 친구가 양치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다가 막 장난치고 물도 들겅들겅 씻고 양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정 환경을 배제하고 선생님의 이러한 노력을 덜 했다. 혹은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했다. 요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양치를 한다? 스스로 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발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발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최소 표준교육 과정의 범주 안에 있는 내용에서 이 연령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요 연령대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나중에 제가 4월 초에 학부모 상담에 관련된 내용도 한 번 더 무료 강의를 할 거예요. 요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쓰는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걸로 지금은 이렇게 상담을 하세요."라고 해서 큰 가이드를 드리지만 나중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반에 쪼끔 언어가 쪼끔 지연이 되는 아이가 있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혹은 "우리 반에 또 사회성이 친구를 되게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는 요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하세요." 혹은 좀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가 있으면 요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 고거는 나중에 4월 초에 무료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요 자료를 토대로 선생님이 말씀을 잘하실 수도 있는데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1 학기, 2 학기 요렇게 그 아이들의 발달 분석표가 나가게 돼요, 표지부터. 그래서 가끔 원장님들이 표지 너무 괜찮은데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안 돼. 한 달에 한 번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나갈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한 달 나가봤자 발달표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발달 변화가 일어난 시점 1 학기에 한 번, 2 학기에 한 번 요렇게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분기별로 나가기도 하던데 저는 1 학기에 한 번, 2 학기에 한 번은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중간에도 상담이 있고 2 학기 때도 상담이 있으니까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발달 변화 분석표가 요렇게 나가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래도 제가 맨 처음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을 때 설명했을 때 요 사이트 우리 아이디라는 제가 개발을 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개발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요. 높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걸 지금 원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2 년도부터 썼던 기관에서 인제 요렇게 배부를 하고 이거 9월 1 일이죠. 1 학기 배부를 하고 나서 저한테 "선생님 부모님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걸 공유해 드릴게요." 하고
저한테 주신 이제 키즈노트 이거 요 캡처죠. 주시고 제가 이거 맨날 강의 때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지금 부모님들이 이걸 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만족스러워했는지, 그럼 그 만족스러운 부분이 그전에도 '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발달사항 보내주신 거 너무 잘 봤는데요. 다른 친구하고 노는 걸 눈으로 보고 저 나름대로 비교를 해 보는데 이게요. 객관화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잘 크는 거 맞나?' 싶어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나이 때 잘해야 할 것을 한 것 같아서 확인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4 살이 되고 폭풍 성장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잘 성장하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네요. 육아라는 게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성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쟤는 이걸 잘하는데 우리 애는 이거 하는 거 맞나? 다른 걸 뭘 시켜야 되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잘 크고 있다는 성과를 보여줘서 너무너무 마음이 놓입니다. 대략적으로 몇 세 아이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수준이 되어 있는지 서술이 잘 되어 있어서요. 집에서랑 어떤 점이 다른지 대략 알 수 있었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이 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어린이집에서 느끼는 발달 변화와 지금 집에서 느끼는 발달 변화 차이가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요 자료를 보니까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인데 여기서 보면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 좀 놀라셔야 될 게 굉장히 지금의 어머님들의 전문 수준은 높아요. 용어 쓰는 것부터. '아 이런 부분이 지금 필요하겠구나.' 느끼는 것부터.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2년 전에 저한테 만족했다고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때만 해도 부모님이 뭘 원했냐면 우리 애가 잘 크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쪼끔 답답했어요. 남들이 보면 이거 잘한다는데 뭘 잘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지, 이게 정말 뛰어난 영재라면 영재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혹은 발달성 많이 느리다면 장애나 이렇게 아이들의 KCD 아이들 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잘 크고 있는데 요때 애들은 이런 거 하는 거 맞나? 왜 쌍둥이를 키우지 않으니까. 선생님은 비교 분석이 되냐면 이게 항상 궁금했단 말이죠. 객관화된 자료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려면 원래는 객관화된 자료를 뭘로 해야 되죠? 선생님의 관찰일지. 관찰일지를 가지고 상담을 이끌어야 되는데 자, 요걸 보니까 객관화된 자료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니다 하는데요. 4 월에 제가 4월 초에 선생님의 상담에 관련된 걸 안내 드리면서 디테일하게 더 하겠지만 이게요. 그 다른 제가 일부러 연구소에서 원장님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따로 상담 4 월에 있을 학부모 상담 교육은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무료로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말연습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이런 거 질문하는데요. 어떻게 대답할까?" 그거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말은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전에 아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보고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에피소드라도 자세히 들려주세요."라는 말은 쪼끔 전달드렸는데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이 상담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우리가 상담 신청서 보내죠. 항상 보내시죠. 그럼 상담 신청서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데 제발 무슨 영역 이런 거 적지 마요. 엄마들이 너무 헷갈려서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해요. "저 선생님 저희 전문가니까 아실 텐데 여기 뭐 적어야 돼요? 도대체 여기 뭐 적어야 돼요?" 그 어려운 말 적지 마세요. 아이를 훈육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막 이런 것만 적으세요. 지금 선생님 궁금한 걸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상담으로 받고 싶은 거 이런 걸 쪼끔 적어야지 기본 생활 영역에서 궁금한 부분. 자율선택 뭐예요? 계속 헷갈려서. 그래서 어떤 영역에 뭘 적어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적는 내용은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하고 상담 과정이 아니라 질문을 받으면 "원에선 잘 지내나요?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밥은 잘 먹나요? 활동에 잘 참여하나요? 좋아하는 놀이는 뭐가 있나요?" 다 비슷하지 않아요? 다 이런 거 물어보죠. 그죠? 그중에 좀 특수한 거는 지금 요즘에 그 걔네 어떤 애 친구 맨날 다투는 걔랑은 어떤가요?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은 보고 '뭐 얘기해야 되지? 나 맨날 얘기하는데 또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그나마 준비하는 게 활동 자료. 이번 주에 있었던 거 '아 이 발달 단계들 요런 거 하니까 이런 것도 자료도 준비해 볼까.' 하는데 엄마는 지금 요거이 궁금하다고. 이 아이가 조금 이 나이 때 성장하는 게 정말 어떻게 성장하는지.
좀 전문스러운 답변을 조금 얻고 싶어서 가는데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래도 보고 연습을 하고 하시는 선생님은 그래도 "어머님 나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리냐고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머니 친구 저 뭐 학기 초에는 쪼끔 친구한테 다툼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지내요." "에이 애들이 뭐 다 그렇죠 뭐." "괜찮아요. 크면 잘할 거예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엄마를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이거는 상담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상담해야 되냐면 아까 그 영역표 있었잖아요. "요 나이 때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어머니 요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양치하는 거에서도 선생님의 도움을 쪼금 받아서 양치를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한 달 정도 지원을 해 보면 아마 한 달 뒤에는 스스로 할 수 있고 제가 마무리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고때 고 시기에 맞춰서 가정에서도 이런 지원을 같이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나이대 아이들이 요런 걸 수행할 수 있지만 요거를 지금 이때로 잘하고 있고 혹은 이 나이대 아이들은 요거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 요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디테일한 상담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담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만족스러운 부모님의 상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 이게 학기 초죠, 학기 초. 4 월에 하시는 분도 있고 6 월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거는 기관의 뭐 학사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 학기 초 이걸 잘 수행을 한다면 이 이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원을 선택한 이유는 부모님이 그냥 가까워서가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간 거 아닙니다. 이 원을 선택한 이유는 이 원이 우리 아이의 좀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전문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선택한 기관이에요. 지금은 원화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선택한 원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는데 부모님이 상담을 갔을 때 "아 이러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 해 줄까?" 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나쁜 얘기는 아니죠. 아이 잘 크고 있어요 어머니. 친구 관계도 좋고요. 밥도 잘 먹고요. 제가 요거를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담하지 마세요."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어떤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6년 동안 계속 잘 먹네요. 잘 지내요." 이 얘기만 상담해서 들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듣고 싶었는데. 그렇다고요. 선생님들이 하는 것 원장님들이 하는 것이 잘된 상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쪼끔 전문성이 쪼끔 잘하는 상담이겠지만 준비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연습도 한 잘한 상담이겠지만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 굉장히 전문적이네.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나보다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 선생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당연하네.'라고 느끼고 그 뒤에 "어머니 우리 이번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가정하고 연계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도 설득력이 뒷받침될 거예요. "맞아.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까?" "네 선생님 이거 할게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에 아이가 다퉈 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훈육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좀 잘 돌봐 주세요." "아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잘 케어하고 있다는 전문성이 느껴지고 나서는요.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어떠한 업무를 제안하거나 아이의 훈육을 하거나 부모님 상담할 때도 이런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무한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 이후에 뭐 활동을 한다든지 그 이후에 상담을 이끌어냈을 때도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부모님마다 되게 얘기 예민한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전문적인 상담이 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런 거 해 주세요." 부모님께 "아 어머니 좀 훈육했는데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면 "아 왜 그랬을까요?" 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설득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시점으로 부모님과의 전문적인 만남을 통하는 이 시점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이다 보면 나의 전문성도 좀 인정이 되고 부모님께서도 앞으로 무언가 행동을 할 때 내가 반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큰 지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정말 이건 실제적인 사례인데요. 그 선생님 안 들어봤겠어요. 어떤 어머님은 이게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초보인지.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서 초보이면 예쁘잖아요. 원장님 입장에서 너무 예쁘거든요. 실수는 하지만 예뻐요. 열심히 하는 게 노력이 보이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와서 막 처음에 이럴 때 "우리 선생님 초보죠. 몇 년 됐어요." 이런 거 뭐 어머님들이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력 있고 가장 뛰어난 선생님 우리 반을 맡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거는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원장님 우리 선생님 초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선생님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요거 저한테도 실습도 받았어요. "선생님 요거는요 그 선생님 총평 올 때 이렇게 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상담을 통하고 나서 이 부모님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원장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진짜 선생님 초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진짜 이 선생님하고 반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른 원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토리를 분석을 잘하고 좀 객관화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부모님한테 "지금 단계 아이들이 요걸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단계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활용을 잘 하시면 되고 이거와 관련된 건 제가 4월 초에 한 번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